왜 최근에 다시 MZ세대들이 사회주의를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조선시대 부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기아집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집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거의 나면서부터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가 매우 역동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동적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과거처럼 신분제에 의해서 삶을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단계 더 높은 계층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망, 그리고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가열차고 열심히 활동하게 했고 일하게 했죠. 그래서 어떤 신분 계층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현대의 역동성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러한 역동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 자본주의 개념이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최근에 MZ세대에서 사회주의가 발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려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와 트럼프가 얻은 모든 표보다 더 많은 표를 젊은이에게서 얻었다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 되겠죠. 왜 최근에 다시 MZ세대들이 이제 땅속으로 다 파묻혔고 과거의 기억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주의로의 비의 또는 사회주의를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대가 가진 고유한 역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거나 내가 더 계층을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왜 사라졌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독일 책방의 책 The Asset Economy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의대 열풍이 정말 열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에도 의대는 공부를 꽤나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었죠. 그러나 지금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의대가 마감이 되고 나서 유수한 대학의 다음 학과가 채워지는 이런 일은 정말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의대 열풍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층 이동을 위한 마지막 직업이 의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그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 과거에는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급을 구분할 때 직업을 통해서 구분하게 되죠. 조선시대는 사농, 공상 이렇게 계급을 구분하기도 했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을 가려서 계급을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직업으로도 신분을 이동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직업인 신분을 이동할 수 있고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 의사라는 직업에 그렇게 목매게 된 것이죠. 전문직조차도 이제는 1급 전문직과 그렇지 않은 전문직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뛰어난 전문직은 신분 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많은 캐시카우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전문직은 자기 생을 살아가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산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자산은 무엇인가요? 바로 부동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부동산으로 인해서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가 완전히 절단되었다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각도기 TV에서 그동안 꾸준히 공부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자산 중심의 경제 시스템은 담보물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구분을 만들게 됩니다. 담보물이 있는 자는 금융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금융에 접근하기 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레버리지를 창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쉽게 레버리지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부채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 부채를 자본으로 하여 또 다른 자산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담보물이 없는 사람은 금융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즉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고, 대출을 받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캐시의 흐름들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산을 형성하기가 매우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를 이루는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미래의 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점들을 깨달은 MZ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끌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사실이기도 하죠. 이 책 The Reset Economy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마는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초과또는 같이 갔기 때문에 임금 소득자들이 삶이 괜찮았고, 임금 소득자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반면에 채권이나 자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현금 가치가 계속 줄면서 오히려 자본소득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의 부를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7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들이 70년대 후반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세금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조금씩 낮아지고, 반면에 일반적인 그 소득세는 높아지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총현금 흐름보다 자본소득으로 얻게 되는 소득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70년대, 즉 지금 65세 이상의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산소득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즉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자산소득의 증가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이 흘러가도 이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확고하게 지지를 하는 세력이 된 것이죠. 즉 자본소득에 매기는 세금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다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이제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서 조금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8년도 이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흐름들은 훨씬 더 가파르게 격차를 두고 벌어지게 되죠. 기존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더 많은 자산을 획득할 수 있었고, 그러나 임금 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고 임금으로 겨우 생활하기 바빴기 때문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 상황들이 서로 간의 격차를 훨씬 더 벌리게 만든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핵심, 그 자산의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고, 또 이 부동산은 단순히 소수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동의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절망,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의 감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자산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계층 이동이 불가하다는 현재 사실을 인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악화된 계급적 상황을 물려주기 싫은 본능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잘못된 것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뒤집으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함께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각국의 정부들이 자산소득 증가로 인해서 부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7, 80년대에 계속해 왔고, 그것들이 사실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이었어요. 총 자산이 늘어나고 총 부채가 같이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그것들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반 크게 부정할 일이 없었던 거고 반대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력들이 하나의 큰 세대적 세력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더 많은 부채를 일으키거나 더 많은 금융 완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금융자산을 키우고 더 많은 부채를 키울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 부채의 문제는 영원 무궁하게 계속해서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팽창적 경제가 쪼그라드는 수축적 경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직면하고 당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세대적인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현재의 사안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덮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금투세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금투세 논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슈카가 잘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거의 대부분 끊어져 있는데 이 금융소득을 통해서라도 그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좀 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그 사다리를 또 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에 의한 강력한 저항을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길고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계층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의 가치가 훨씬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잘 아껴서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고, 그걸 잘 아껴서 모으면 계층을 상승할 수 있다는 이 구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도가 살아나려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차라리 높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휩싸였어요. 저는 중간자의 입장으로서 어디에 편향되고 싶지 않고 어디에 쏠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실상 엄밀하게 사회 전체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그래서 애도 좀 낳으면서 그렇게 살려면 노동소득의 가치가 높아져야 됩니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로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소득에 더 많은 장점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더 적은 소수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시장에 있고 주식을 해본 입장에서 10명이 진입하고 100명이 진입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돈을 버느냐, 그거는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해도 돈을 버는 무작정적인 상승장 때 잠깐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상승장이 영원히 갈 수 없죠. 상승장은 오르다가 다시 꺼지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올라가는 상황에서 좋았던 사람도 하락장에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투자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에서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 전체가 계층 이동의 희망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사실 노동소득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져야 합니다. 자본소득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스템은 사실 소수에게 계속 좋은 흐름이고, 이것을 터득한, 이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들은 그렇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이 쉽게 역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것이죠. 대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임금 상승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현재 구도로 봐서는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죠. 오히려 이 책은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부모의 부가 월등히 중요하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어야만 그 자녀도 그 계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현금 흐름을 저축할 수 있도록 다른 쪽의 자산 기여를 해주어야만 자녀 시대에도 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생활하기 위해 급급하다. 이게 대단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거의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던가요?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독이책방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제 각 증시각도기 운용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투자의 성공적인 패턴을 반드시 익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익혀지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패턴을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 저도 끊임없이 욕심 내려놓기 훈련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욕심 내려놓기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이 패턴은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없다는 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의견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균형 잡힌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독이책방 The Asset Economy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